윤석열 후보는 다급하지요. 아, 내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목표는 야당 대통령 후보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만이 본인 비리, 아내 비리, 장인 비리, 장모 비리를 프로텍트 할 수 있다. 소위 정치 수사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급하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재명 후보하고 저는 우선 품성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가난하게 살았고 네. 어렵게 살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난 속에서 정오심만 키웠고 저는 가난 속에서도 나도 부자가 돼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키웠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정오심과 부정적인 생각만 키워온 게 이재명 지사가 오늘에 있게 한 원동력이라면 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홍준표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경선판의 구도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죠. 조직이 있을까요? 바람이 있을까요?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텐데. 큰 선거에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큰 선거는 바람 따라갑니다. 조직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작은 선거입니다. 작은 규모의 선거일 때는 조직이 우세한 사람이 이기지만 큰 선거는 그럼 바람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단 한 명 없이 선거 치렀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준석 바람이 부니까 그거는 조직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양상이 똑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윤석열 후보는 충성도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윤석열 후보는 계속 정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계속 정치를 합니다. 그거는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우리 캠프에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윤석열 캠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지율이 낮을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는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 하태경 의원 관련된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페이스북에 주사파 출신 정치인을 영입할 의도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태경 의원은 거짓말을 어떻게 그래?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하태경이한테는 전화 한 번 일도 없고 영입 없어 타진한 일도 없고 아마 하태경이도 지난번에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걸요. 딱 한 군데 빼고는 전화 다 왔다. 딱 한 군데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사파 출신은 안 받습니다. 젊은 여성 쪽에서는 전체 틀에 비하면은 다소 좀 수치가 낮다. 그렇죠. 드루킹이 탄핵 대선 때 홍준표한테 뒤집어 씌운 그런 잘못된 프레임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드루킹이 공격을 할 때 발전계 문제를 그걸 중심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마치 하숙집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한 양으로 국민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최근에 보면 되게 좀 차분해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니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서 남을 그래 호되게 몰아치고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만약에 내일 토론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품행 제로. 두 번째, 파퓰리스트.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실언 논란이라든지 뭐 이제 개사가 논란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엄청나게 증폭이 됐잖아요. 윤석열 후보 논란이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오고 있죠. 그게 걱정스러워요.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80년도 서울의 봄을 거꾸로 돌리신 분이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보수 반동의 시대였다. 민심을 거역한 시대였다. 막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 여러 품행제로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꾸준히 뭐 약간 타락세긴 합니다만 유지하는 거는 있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 진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 이재명 진영 논리. 진영론리 때문에.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진영 논리로 정치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가 대장동으로 구속돼도 지지율이 그리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요. 5년 동안 저는 쇼만 봤습니다. 국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탁현민이 그늘에 서서 쇼하는 것만 5년 동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잘한 걸 하나만 꼽아 보시면 진영 논리죠. 그쪽이 더 잘한 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 편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특히 이제 대중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관계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 원칙은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은 코리아 퍼스트. 그건 미국과 중국과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다, 쇼다. 지금은 대중국 굴종 외교죠. 외교죠. 응? 대미 눈치 외교고. 응?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는 그런 미래 동맹을 맺어야죠. 지금 그렇지 않고 반일 감정으로 한국 정치인들은 반일 감정만 내세우면 국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난 그런 정치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정치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정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과거를 묻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만 달러 말씀하셨어요. 예. 구호적 의미 아닌가? 이럴 때 너 네. 경제 성장률이 3%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외환 가치 그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4만 한 7, 8천 달러까지 5년 만에 가능합니다. 5만 달러라는 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매력 지수 차원에서 하면 5만 달러는 쉽게 넘어가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오가 부동산 폭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자, 고밀도로 개발하자. 뉴욕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도쿄가 용적률이 3,000%예요. 대한민국의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1,500%입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용적률. 그래서 도심은 법률상 허용되는 용적률로 1,500%까지 주도록 하자. 도심은 초고층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심의 용적률 제한하고 청고 제한하는 거는 이게 난센스입니다. 그거는 청고 제한하지 말아야 돼. 대표님을 제외하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유승민 후보.
정책 영역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심성이 나쁘지 않아요. 거대 야당이 되겠죠. 거대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실래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회 변혁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결국 여기에 이제 노동 개혁 문제도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고 이런 문제를 전부 묶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개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걸고 총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사회 문제를 다 걸고 총선에서 국민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개헌 절차도 할 수 있고 사회개혁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만들어서 퇴임할 때쯤 되면 선진국 시대의 체제가 정비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